미국 소송 이제 특징 및 절차하고 초기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초기에 소송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주요 분쟁 대응 사유 세 꼭지로 이제 미국 소송의 특징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문서 보존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의 문서도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무작정 삭제를 하게 되면 좀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 개시 절차라고 해서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내부 문서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문서들이 이제 상대방한 소송이 걸리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우리 내부 문서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 내부의 문서들을. 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 어떻게 문서를 관리를 해야 되고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맨 마지막에 이제 절차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뭐 배심원 제도라는 건데요. 뭐 양 당사자 중에 한 당사자만 원하면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두 당사자가 다 원하지 않으면 뭐 이제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감성적인 면을 잘 터치를 하는 경우에 그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상당수의 재판이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특허 소송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소가 소장이 제출된 후에 어, 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스커버리 절차가 상당 기간이 진행되고 재판은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약 한 2년 반, 뭐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IPR이라는 무효 심판이 제기되면 이 절차가 중지되면서 더 이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ITC라고 해서 국제무역위원회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즉각적인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요새 뭐 우리 국내 회사들도 ITC 분쟁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이 보통 한 15개월, 뭐 12개월에서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절차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위원회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로 특허 침해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이제 수익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요. 뭐 수익된 침해품도 판매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18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렇지만 뭐 다 그렇다면 뭐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ITC 조사가 제일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ITC도 좀 제약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내지는 못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지는 못하고요. 단지 그 수입을 이제 금지시키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을 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미국 내 시장을 좀 빨리 선점하고 그 경쟁사나 뭐 다른 회사의 그 수입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가장 이제 효과적인 어, 분쟁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아까 자주 언급됐던 이제 무효 심판인데요. IPR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그 PTAB이라고 그러죠. 특허 심판원에 이제 신청하는 그 무효 심판 절차고, 아까 그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ITC는 워낙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뭐 무효 심판이 제기됐다라고 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진행이 되고요. 법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법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이게 조금 일찍 IPR이 제기가 됐고 무효 이슈를 여기서 판단해주는 또 이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중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미국
소송에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서 이제 문서 보존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뭐 중소 중견 기업에서 이 부분에서 항상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서 보존 의무는 이제 언제 발생하느냐? 그래서 뭐 소송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발생했으면은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거 소송 걸릴 것 같다.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은 문서 보존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서 보존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문서를 만약 삭제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판사가 이제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뭐 불리하게 추정을 받는다라든지 뭐 그냥 벌석 재판이라고 그래서 그냥 소송을 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서 보존 의무가 발생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문서 보존 통지를 이제 구성원들에게 보내야 됩니다. 문서 보존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문서 뭐 파일이든 이메일이든 함부로 삭제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보존 통지를 끝까지 경고장을 받을 때는 보존 통지를 좀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이제 경고장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뭐 완전 명확한 그 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뭐 라이센스 협상을 하자. 우리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라이센스 협상을 하자라는 정도일 경우에 뭐 문서 보존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뭐 판단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경고장에 니네 우리 특허에 이거를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거 소송의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톤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서 보존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법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문에 보면은 신문에서 본 거 보면은 예전에 그 삼성 전자 같은 경우에 그도 이제 선생님 그거에서 있지만 이렇게 이메일이 뭐 양이 많아서 그런지 이메일이 그런 것만 보존이 되고 자동으로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서 보존 통지를 해야 될 시점이면은 그 이메일도 자동이 삭제가 안 되도록 회사에서 그렇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 뒤에 좀 사례를 넣어놨는데요. 뭐 그와 관련된 사례도 좀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예. 예. 그 이제 가상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A사가 특허권자고 B사가 이제 침해 소송을 당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A사가 이제 경고장을 날립니다. 너희 우리 특허 침해하고 있다. 이제 통보 경고장을 보냈고요. B사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톤이 세고 이거 소송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좀 이 주요 문서를 이 소송과 관련된 주요 문서를 가지고 있을 사람들한테 판단되는 사람들한테 문서 삭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문서 보존 통지를 보낸 거죠. 그 예상대로 이제 A사는 B사를 상대로 이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장을 보면 제품도 더 확장이 됐고 특허도 더 많고 하니까 더 많은 범위로 뭐 이제 회계든 마케팅이든 연구 쪽이든 이제 문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내부 교육도 하고 뭐 해외 로펌에서도 와서 뭐 추가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견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그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A사의 변호사들이 그 약점을 계속 파고들면서 신청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죠. B사가 증거 보존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이 사실을 좀 불리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달라고 이제 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인정이 됐는데요. 왜 그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 주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이제 사실관계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적 보존 통지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서를 삭제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이메일 정책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아까 삼성의 예도 있었습니다만 이 회사는 뭐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좀 이메일이 삭제가 되는 시스템이었고 또 업무를 하려면은 또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또 이제 로컬이라든지 클라우드에 이렇게 보관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좀 보관이 필요한 자료들은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3개월마다 지워지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그 IT 담당자가 구현을 이렇게 중지를 시켜놓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발생했음에도 그 관련된 뭐 문서나 이메일이나 자료들이 계속 삭제되고 있었던 거죠. 3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A사의 그 변호사들이 B사를 공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지금 소송이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보존 의무도 발생했다. 그렇지만 이메일 자동 삭제 기능을 해제하지를 못했다. 이거는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담당 판사가 이제 비사의 이제 증거가 많이 삭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심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삭제된 비사의 자료에는 이 특허권자한테 이제 유리한 정보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배심원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주겠죠. 이거 뭐 불리한 자료가 삭제됐나 보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사건의 인상이 나빠지는 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가상의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국내 회사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문서 보존 의무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럼 이제 문서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네네. 그 보존 그 에이전 홀더 공지를 하는 거에 또 기업들이 좀 궁금할 거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그 직원들이 뭐 R&D도 뭐 하여튼 A팀, B팀, C팀이 있고 뭐 하여튼 뭐 마케팅팀, 영업팀, 뭐 재무팀, 뭐 자팀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전사의 모든 사람한테 이거 삭제하지 말라고 보낼 건 아닌가.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합리적이 이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뭐 키 커스터디언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 뭐 개발, 뭐 마케팅, 판매, 회계 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그 핵심 멤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적어도 꼭 좀 삭제되지 않도록 노티스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 초기에 그래도 그런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그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넓게 안전하겠네. 조금은 넓게 보내시는 게 왜냐하면은 너무 좁게 한정된 사람한테 보내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네. 근데 그게 삭제됐네라고 했을 때는 뭐 나중에 또 이렇게 그 디펜스가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밸런스를 좀 잘 잡아야 되겠지만 뭐 좁으냐 넓으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넓은 쪽으로 넓게 보내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사용자가 만약 전혀 생각지 않는 예. 그 업무와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문서 보존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당연히 소송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문서 보존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을 거고요. 질문 이제 해주신 내용 설명드리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진짜 선의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수로 좀 잘못 판단해서 지워진 경우 통지도 안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만약에 분쟁이 붙은 경우에 상대방이 이 부분을 이제 붙잡고 늘어진다라고 하면 그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판사한테 가서 상대방은 그러겠죠. 얘네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지웠다. 통지도 얘한테 안 했다. 이렇게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밸런싱을 해서 한 거다. 그래서 뭐 의도가 없었고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판사가 그 굉장히 사실관계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뭐 일률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저 회사에서 여러 번 보내봤는데 그래도 이게 특히 관련이 있다 없다는 내 생각에는 이 특허 사건에서 관련될 만한 거는 정말 피고 쪽이니까 이 제품의 개발 과정에 관련된 R&D, 그다음에 이 제품의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계산하고 해야 되니까 이 제품의 판매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 뭐 영어, 마케팅 자료들, 그리고 또 요거 특허 검토했던 사람들, 요 정도, 그러니까 R&D 개발 과정의 전체, 영어, 특허,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 관리자들, 뭐 그런 전산 관리 시스템 정책, 뭐 그 정도가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제 저희나 뭐 저희 같은 로펌에서 그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예, 문서 약간 소송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뭐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서 좀 노티스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한번 하니까 업무와, 그러니까 방금 말씀 이런 그러니까 이 제품에 관련된 침해 제품의 그 넓은 범위와 관련 완전히 없는 사람은 없다, 상관이 없다, 안 보내도 그렇죠.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잘 보존해서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디스커버리 제도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소송과 관련된 내부 문서들이 잘 이제 관리가 보존이 되면 이제 이거를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언뜻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인데요.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 같은 나라의 좀 특수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우리 내부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실체적인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영업 비밀들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제 보는 사람들의 그 범위를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특허권자나 경쟁사 멤버는 볼 수가 없고 그 경쟁사의 이제 미국 변호사들, 그러니까 외부 변호사들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번째 서류 제출 요구하고 뭐 데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이제 그야말로 너네 서류 가져와 봐. 이제 이러는 거죠. 우리도 내 거 줄 테니까 너희도 관련된 자료 내놔봐. 그래서 서류가 계속 교환됩니다. 내부 서류들이. 그리고 이거에 기초해서 이제 데포지션이라고 해서요. 데포지션에 대해서는 좀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메일을 받는데 뭐 특허 제품에 대한 뭐 기술 개발 회의 문서들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된 회의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상대방 변호사들이 그 핵심 증인을 이제 호텔이나 어떤 컨퍼런스에 초대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 법원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가 합니다. 그래서 뭐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이 확보한 내부 문서들도 제시할 수 있고 뭐 계속 챌린지도 하고 뭐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심지어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도 데포지션에 나오셨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여러 사건들을 하면서 제일 좀 당혹스러울 때가 뭐
뭐 이런 증거가 나올 때입니다. 경쟁사 제품 A, 뭐 우리 자사 제품 B, 그리고 뭐 비교하면서 내부 코멘트를 쓴 자료들이 막 쏟아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구성 차이가 없다, 쿠키 유사하다, 뭐 차이가 없다,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더라도 이거는 특허 회피가 불가하다든지 침해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이거 벤치마킹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증거가 만약에 이제 상대방 변호사들한테 넘어가게 된다면 뭐 재판 가서는 뭐 이제 상대방은 굉장히 신나는 거죠. 이 자료만 그냥 배심원 앞에 흔들면 됩니다. 이 자료 보세요. 우리 거 이렇게 벤치마킹 했대요. 아니면 우리 특허 침해를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아니 회피가 불가능하대요. 이렇게 뭐 신나게 흔들면 이제 배심원은 내부에서 저렇게 판단했으면 뭐 끝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내부 문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상대방에게 넘어가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적어도 이제 변호사와는 우리 그 내부의 얘기를 비밀리에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비밀 유지 특권,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라고 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주고받은 이런 법률 자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겠다.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안 넘어가도 좋다. 이제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업물 보호 원칙이라고 해서 뭐 꼭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어떤 소송과 관련해서 작성된 문서도 우리 전략들 이런 것들을 다 상대방한테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런 것들을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의 뭐 법적 요건에 대해서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적어도 뭐 변호사와 내가 주고받은 이제 법률적 이슈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좀 비밀리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그것들은 상대방한테 주지 않아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의 범위에는 뭐 저희 같은 외부 변호사, 미국 변호사들이겠죠. 미국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뭐 법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우리 회사의 그 법무팀 미국 변호사, 그러니까 인하우스 카운셀이든 저희 같은 아웃사이드 카운셀이든 구분 없이 좀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소송 관련 자료, 소송 관련해서 작성된 자료도 상대방한테 줄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순화해서 예시를 들은 건데요. 뭐 A 회사 특허를 언급해서 이거 IP 회피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면 뭐 처음에는 뭐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 미국 변호사와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디스커버리해서 줄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들을 막 여기저기 이제 뿌려줄 경우 뭐 일로 뿌리고 절로 뿌리고 해서 비밀 유지가 안 됐다라고 볼 정도로 너무 포워드가 되는 경우 전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특권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질문이 예를 들어서 한 큰 기업에 네, 기업에 워낙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일부 관련된 사람이 이제 외부 미국 변호사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뭐그 침해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한 이메일들이 그렇죠. 같은 회사 내에 다른 사람들 좀 관련 없는 사람한테도 회사 내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얘가 생각나지 않지만 이메일에 어쨌든 참조가 많이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같은 회사 내 네. 같은 회사 내에서 이렇게 이 이메일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간 경우에도 이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가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대부분의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만 이제 아까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질문 주셨으니까 설명드리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통신이어야 됩니다.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통신이란 거의 의미는 알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왜냐하면 경영적 판단을 위해서나
이거 우리 외부 변호사가 특허 분석한 내용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회사 내 다른 멤버들에게. 그거는 당연히 이제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밀 유지가 됐다. 그래서 프리빌리지가 적용이 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이런 이렇게 관리한다, 빌딩 관리팀이라든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멤버들한테 이게 포워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빌리지가 깨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정희성님께서 또 이렇게 문의 하나 주셨는데요. 이런 프리빌리지가 이제 미국 변호사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변리사, 인하우스 해외 변호사에 대해서도 허용이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고요.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굉장히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미국 변호사면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국내 그 인하우스라든지 외부 카운셀이라든지 무조건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미국 변리사인 경우에도 그 미국 특허에 관련돼서 논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국 변호사, 한국 변리사, 예를 들어서 일본 변호사, 일본 변리사가 이제 미국 특허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거든요. 이게 프리빌리지 적용되는 거다.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원마다 조금씩 판단이 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어쨌든 그 외부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프리빌리지가 적용된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합니다만 어떤 법원에 따라서는 좀 한국 변리사가 어떤 한국 특허에 대해서 한 거는 프리빌리지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그러니까 해외 변리사가 미국 특허에 대해서 검토한 거는 조금 그 프리빌리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게 보시는 법원 판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완전히 잘 정착된 그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수많은 케이스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무팀, 특허팀, 그러니까 인하우스 회사 내 특허팀, 법무팀, 한국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과 이제 법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한 그 이메일이나 자료는 저희가 프리빌리지로 다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만 이제 판사가 그 이슈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제 실무 경험상 이제 회사 내 법무팀에서 그 작성한 이제 법률적 조언 그 분석에 대해서 그 제출 당한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 굉장히 사실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슈인데 예. 사실 이렇게 좀 작은 기업들은 어쨌든 미국 변호사나 한국 변호사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항상 모든 업무를 할 때마다 이렇게 외부에 변호사와 같이 업무를 하기도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 중에는 회사 내에 특허팀 법무팀이 보통 있는데 네. 그분들이 미국 변호사나 한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분들이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침해 판단한 그런 자료들은 지금 현재까지 실무상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출 안 해도 이거는 우리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로 좀 보호받겠다라고 일단 해서 상대편이 큰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죠. 보호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보호가 됐고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판사님들도 저희 법무팀과 특허팀이 만든 그런
자료인데 이걸 어떻게 내냐라고 했을 때 판사님도 뭐 일견 이런 소규모 업체에서 뭐 미국 변호사를 꼭 채용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보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좀 한번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확률이 굉장히 얼마큼니까 높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저도 이제 기업에 있을 때 제가 연구소에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의 특허팀하고 법무팀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한 게 아니고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것들은 사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아, 근데 네. 그거는 좀 막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문서들이 그렇게 어떤 뭐 법무팀이나 특허팀과의 연관이 없이 뭐 R&D 자체적으로 좀 굉장히 민감한 문서를 생성한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특허 그 다른 회사에 특허 침해될 것 같아요. 내부 연구원들끼리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예. 이런 건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저희가 프리빌리지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출돼야 되는 문서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소송을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각 기업의 연구원들한테 그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이슈들은 좀 정리해서 연구원분들한테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연구원만을 만의 자체적으로 이렇게 침해 분석해서 너무 침해나 이런 결론을 내지 말고 특허팀하고 의논하라고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송이 걸렸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뭐 공격과는 좀 별개로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내 문서 보관 의무를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미티게이션 홀드 노티스를 이제 배포해야 된다. 뭐 필요하다면 이제 지우지 말자라는 교육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침해 무효 분석 뭐 이런 뭐 비즈니스 규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확인이 될 거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문서 생성에 있어서도 내가 만든 지금 이 문서가 물론 뭐 프리빌리지가 적용되면 상대방한테 안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만드는 문서가 상대방이 볼 가능성도 생기는 거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하고 문서가 생성돼야 되고 뭐 톤도 좀 조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주요 분쟁 대응 사례에 있어서 좀 초기 대응을 통한 조기 해결 사례들을 좀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좀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제 생각인데 네. 이게 45분인데 조금 걸리더라도 휴식 시간 좀 가지고 네네. 보담 한 세션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좀 저희가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서 한번 좀 일찍 끝낼 수 네. 있대 좀 빨리 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몇 시쯤에 마치자고 말씀을 한 적이 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야기 예. 하여튼 지금 원래 이제 교육 정해진 시간은 1시부터 6시까지로 네. 저희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이제 그래도 뭐 5시간을 막 풀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뒤에 가면은 어쨌든 간에 좀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압축해서 좀 약간 말을 좀 빨리 해서 한 5시 10분, 15분 정도에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들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무료로 그냥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뭐 크게 반대가 없으시다면은 한 5시 10분, 15분 사이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주시면 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좀 말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소송 초기 협상을 통해서 이제 좀 조기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
천천히 해도 키워드 좀 주고 하시면 네네. 그, 아, 이게 미국 소송이 딱 걸리면은 보통 이제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좀 이거 처음 당해보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지 않을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생각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97%의 케이스가 이제 끝까지 가지 않고 세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 원고가 어떤 원고냐에 따라서 뭐 경쟁사냐, MP이냐, 이렇게 좀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냐라는 것을 잘 파악해서 좀 디스커버리 단계까지 가지 않고 좀 협상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는 경우가 적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국 내 매출이 많지 않거나 뭐 상대방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주장이 있거나 원고도 뭐 재판까지는 잘 안 가거나 소송을 많이 하지 않는 회사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원고 대리인을 누구를 선임하느냐도 굉장히 큰 그 암시를 주는데요. 정말 소송 전문 펌이 붙었는지 아니면은 뭐 출원을 좀 많이 하는 로펌이 붙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원고의 스탠스가 어떤지 좀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뭐 성공적으로 좀 세트를 해서 빨리 종료를 시켰던 케이스였고요. 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경쟁사끼리 붙은 소송이었기 때문에 뭐 아주 초반에 쉽게 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 이제 고객의 경우에 이제 국내 이제 중소기업이었는데 미국 내 이제 매출은 이제 많이 많아질 이제 예정이었고 특허 소송에서 너무 좀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은 계속 소송이 자주 걸리겠다. 뭐 이 지금 특허권자 외에도 뭐 다른 특허권자에게 그래서 좀 쉽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이런 메시지는 주는 세팅으로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무효 피치 매널리도 개발하고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밀리는 느낌이 아니고 뭐 엔타이트러스트 클레임이라고 해서 뭐 불공정 좀 행사다 특허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로 오히려 반격하는 이런 소송도 제기하고 상대방도 이렇게 쉽게 인식했다가 계속 소송이 점점 확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만료일까지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게 좀 무효 심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좀 안전장치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했던 업무들은 그 회사 법무팀 그리고 이제 연구원 그리고 저희 팀 이렇게 해서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고 기존 우리의 이제 소송 로펌이 너무 좀 약한 그 출원 전문 로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좀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던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송 전문 로펌으로 이제 미국 로펌을 교체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챙기면서 이제 좀 팀의 균형이 맞춰졌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빨리 이 소송을 종결하자라고 이제 특허권자가 먼저 이제 오퍼를 하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라이센스 계약이라든지 뭐 협상이라든지 좀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뭐 분쟁을 해결하고 뭐 미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뭐 리스크도 이제 거의 해결하는 뭐 이런 성공적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권 변호사님이랑 저랑 같이 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시 뭐더 추가하실 말씀 어, 그, 그, 이제 이게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그 미국 소송인데 김현장에서 뭘 김현장에서 직접 소송을 미국에서 했습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그럴 수 음,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업무를 약간 소개를 조금 이제 저는 뭐 가끔씩 참여를 하지만 우리 이성은 변리사님은 그 미국 소송, 뭐 독일 소송이든 하여튼 뭐 베트남 소송이든 이렇게 해외 소송 전체를 총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소송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계시는데 아니 해외 소송을 하는데 우리 김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럼 해외 로펌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우리 역할과가 그다음에 그게 효과, 효력 뭐 이런 거 좀 약간 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원칙적으로 이제 그 나라에서의 소송은 그 나라 그 로펌에서의 변호사가 대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소송 자체는. 그렇지만 이제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엔진 핵심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무효 논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엔지니어와 이제 협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챙겨야 소송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언어적인 장벽도 있을 뿐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제 국내 회사다 보면 뭐 미국 로펌과 뭐 굉장히 큰 대기업들은 주기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손님이 되는 거잖아요. 뭐 삼성, LG, 뭐 현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 로펌이나 해외 로펌 입장에서 지속적인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응을 하지만 일반적인 중견 기업 같은 경우라고 하면 뭐 그냥 한번 뜨내기 손님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이번 한번 소송하고 끝날 텐데 소송이 뭐 막 계속 걸릴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목적이 대체로 좀 수익 극대화에 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많은 국내 회사 이제 해외 분쟁을 대리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 로펌이나 뭐 독일 로펌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저희하고 이제 지속적인 이제 저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문서 관리라든지 미티게이션 홀드 노티스라든지 엔지니어와 연구하면서 같이 이런 포인트들을 발굴하고 협업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훨씬 세이브가 되고 대응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이제 미국 소송이나 독일 소송이면은 현지 로펌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은 한국에서 도와주는데 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몇 건 해봤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비용이 그만큼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한국에서 거의 다 준비를 해서 해외에 그렇죠. 결과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뭐 제가 겪은 바로도 비용이 크게 증가되거나 이런 적은 네. 없었고 어떤 경우에는 또 효율적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아껴지지 않았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제 한국 스타트업 회사가 이제 미국 이제 MP에게 제소된 경우였습니다. 원래는 경쟁사였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좀 잘 못해서 특허를 좀 이렇게 소송을 거는 회사로 좀 변화한 이런 특허권자였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 스타트업 회사의 경우에는 뭐 아직 미국 내 매출이 뭐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정보를 상대방에게 좀 보여줬거든요. 우리 매출이 지금 이렇고, 너희가 소송을 계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 로열티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너희는 지금 뭐 얻을 게 없는 소송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저희 팀에서 계속 이제 상대방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굉장히 뭐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소송 비용 뭐 몇십억 들여서 하느니, 이게 얻을 것도 없는 소송을. 그래서 소속 협상을 계속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제 타결하고 뭐 투자를 받아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 꼭 대기업들만 막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팔기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작은 기업들도 또 사실 매출이 크지 않은데도 요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수출을 하는 기업이면 매출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항상 미국 소송에 대해서 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평소에 준비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례는 이제 한국 굉장히 큰 이제 IT 회사였었는데요. 예, 뭐 비슷했습니다. 뭐 소송 피소가 됐고
뭐 협상 전략을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그 이제 미국 로펌은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미국 로펌은 이거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거 우리 뭐 20억 드리면 이길 수 있다라고 뭐 소송하자 이제 이런 대응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이길 수는 있겠으나 뭐 굳이 뭐 자존심을 걸고 뭐 싸우는 게 아니라 회사는 실리를 찾는 게 가장 우선인데 이거는 협상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뭐 그 협상을 계속 저희가 리드해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뭐 너무 과도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해서 잘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삐걱삐걱 좀 되고 뭐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뭐 비용 조건으로 이렇게 펴지지 않는 간극을 좁히기보다 저희가 좀 버릴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하고 또 좀 민감한 제품 모델 같은 경우 뭐 상대방이 생각하는 좀 민감한 제품 모델의 제한을 제시하고 뭐 그리고 향후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피 설계를 하고 해놓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무기들을 이제 좀 제시하고 준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객이 승인한 내부 승인 금액의 3분의 1 이하였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펌 대응대로 했으면 이제 소송 책이 그 소송 비용만 뭐 몇억 원 이상 들었을 텐데 그 이하의 비용으로 세트리 돼서 굉장히 좀 고객께서도 이게 무조건 싸우는 게 또 다가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 주셨던 부분이에요. 이제 뭐 마지막 사례 같은데요. 예, 좀 내용을 너무 좀 단순화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간 이제 분쟁이었습니다. 뭐 이제 이 사건을 저희가 담당했을 때는 조금 달랐어요. 그 느낌이. 왜냐하면 그 커스터머가 이제 이 A 회사의 부품을 살 수도 있었고 B 회사의 부품을 살 수도 있었는데 좀 우리 물량을 늘리게 되면서 이제 이 해외 업체가 참지 못하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강한 그런 소송이 예상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효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들을 이 경쟁사의 특허들을 무효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왔고 당연히 이 최소한의 대응을 위한 로펌 선정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협상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무효 자료들을 다행히 잘 찾았기 때문에 좀 제시를 하고 상대방은 뭐 겉으로는 이거 충분히 우리가 무효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끼고 이거 무효 가능성이 꽤 있겠다. 이제 2차 협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강한 문헌들을 이제 덤프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특허들을 가지고 다른 회사도 이제 공격을 하고 라이센스를 맺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랑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 혹시라도 무효 심판이나 이런 데서 무효가 되면 다른 회사들한테 받을 수 있는 이제 로열티 그 수입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갑자기 이제 바꿔서 뭐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해줄 테니까 그냥 일시금으로 하고 우리는 끝내자.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뭐 무효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시 금액을 굉장히 감축해서 타결을 했고 소송도 취하가 됐습니다. 좀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좀 대표적인 사례만 초기 좀 동결 사례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발표는 제 세션은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이 있으면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